부패가 살짝 에이징 커브가 오나? 이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는 철회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운맨 이 새끼 애슐룡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기분 좋은 승리 소식부터 전하게 됐는데요. 소시에다드, 레스터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FA컵 플럼전 패배 이후에 2승 2무를 달리고 있고, 저처럼 맨유를 다루는 유튜브에서도 맨유가 반등하는 이유에 대한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같은 축구를 보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저만의 시야를 조금 가미해서 지금 맨유가 왜 잘하고 있는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모림의 축구가 보이기 시작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아모림 감독의 시스템이 보인다, 혹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플레이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한다. 선수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3-4-3 혹은 3-4-1이라고 불리는 아모림의 시스템에서 감독이 요구하는 어떤 패턴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패턴 플레이부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어요. 아모림의 축구는 아무래도 측면 윙백을 활용한 측면 공간, 특히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좀 공략하는 것을 주로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후방 빌드업으로 상대를 끌어내진 측면 뒷공간, 특히 하이 패스나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 다이렉트한 패스를 집어넣고요. 그때 특히 윙백의 아이솔레이션을 통해서 측면 공간을 허물고, 그 이후에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까지 연결하는 시스템이 아모림호의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골킥 할 때도 그게 보이거든요. 오나나 골키퍼가 어디로 공이 많이 가죠? 왼쪽으로 많이 차요. 왼쪽으로 많이 찬다는 이유는 왼쪽에 선수들을 밀집시켜 놓고 거기에서 풀어 나와서 반대 전환 패스를 통해서 오른쪽 윙백 혹은 오른쪽 윙어에게 아이솔레이션 전략을 걸어서 그쪽에서 뭔가 승부수를 띄우는 그런 패턴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한다에 그치지 않고, 그럼 그 시스템 내에서 어떤 세부적인 전술, 그리고 어떤 선수들이 좀 눈에 돋보이는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정발의 위력. 두 번째, 드디어 거쳐가는 플레이. 그리고 세 번째, 부진하던 공격진의 골.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정발의 위력, 제가 내내 얘기해왔죠. 내내 왼발잡이. 간단히 설명하면은 다이렉트 플레이와 간결한 플레이가 가능해요. 오른발잡이면 공을 오른발로 받게 되죠. 왼발 대신 오른발을 쓰기 위해서 한번 접는 플레이가 돼요. 그래서 한 번 정도 템포가 더 뺏기기 때문에 바로 상대방의 압박을 막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정발, 특히 왼쪽에 왼발잡이, 그러니까 정발이 있어야 템포도 잡아먹지 않고요, 직선적이고 전진적인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플레이가 특히 해븐 선수입니다. 해븐 선수, 아스날에서 건너온 선수인데요. 저는 해븐 선수 너무 좋아요. 일단 지금 나이도 굉장히 어려요. 만으로 18세입니다. 10대 선수인데 피지컬이 189cm 84kg라고 프로필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신체는 완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왼발잡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상으로 매일 고생하고 있는, 특히 이제 리산마 선수의 대체자로서 지금 손색 없는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거든요. 장점은 나이답지 않은 침착함입니다. 18세 선수가 나오기 힘든 그런 침착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진 패스, 사이 패스, 이런 빌드업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수비 집중력도 끈덕집니다. 약간 옛날 필 존스 보는 듯한 느낌, 혹은 비디치 보는 듯한 느낌? 끝까지 공을 따라가서 혹은 선수를 따라가서 그거를 마크해내고 클리어링 해내는 그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수치를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패스 성공률 88%입니다. 41개 중에 36개 성공했어요. 그리고 드리블 성공률이 100%, 2개 시도해서 2개 다 성공했고요. 블록, 클리어링, 리커버리 다 2회씩 기록했고요. 볼 경합에 승리하는 횟수는 7개 중에 6개, 86% 정도의 성공률을 보였어요. 제가 얘기한 어떤 빌드업도 되고 수비 집중력도 되는 게 수치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부상으로 조금 일찍 아웃된 게 조금 심장을 덜컥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후에 뉴스를 보니 버스 탈 때 자기 발로 이제 걸어서 들어갔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훈련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가능한 정도. 해븐 선수가 이제 정발의 위력을 수비진에서 보여주고 있었고요. 몇 명의 선수가 더 있는데,
일단 가르나초 선수입니다. 확실히 아모림의 시스템에선 우측 윙어가 더 잘 맞아 보입니다. 팀에 더 도움이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사이드라인을 타고 이제 뒷공간으로 가는 어떤 전력 질주 스프린트와 돌파 능력이 꽤 괜찮고요. 그리고 어쨌든 오른발잡이가 오른쪽에 섰기 때문에 크로스로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또 거기에서 또 오른발로 주는 척하면서 접고 왼발로 슛을 때리기도 해요. 가르나초 선수가 왼발을 아예 못 쓰는 선수는 아닙니다. 왼발을 곧잘 쓰려고 노력합니다. 조금 성공률이 낮을 뿐이지. 가르나초 선수가 최고 시속이 한 35.5km 정도 뛴다고 해요. 꽤 빠른 스피드인데 왼쪽에서 쓸 때 그 스피드가 잘 안 나오거든요. 오른발로 꺾어서 이제 골대 쪽으로 꺾어 들어오는 드리블, 그런 드리블에서 스피드가 좀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계속 가르나초 선수의 부진이 계속돼서 저도 비판을 꽤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 오른쪽에서 꽤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가 더 있어요. 달롯 선수와 도르구 선수입니다. 달롯도 사실 어쩔 수 없이 왼쪽 윙어로 설 수밖에 없었어요. 왼발잡이 윙백이 다 부상이잖아요. 루크쇼랑 이제 이름도 까먹었어. 말라시아. 이 둘이 부상으로 계속 나가 있으니까 사실 왼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달롯이 왼쪽에 뛰면서 잘하는 경기도 있지만 대부분 제기량대로 못했어요. 왜냐면 달롯도 오른발을 더 주로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왼발의 의존도가 굉장히 약해요. 사실 좌측 윙백으로서는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르구 선수가 이제 영입돼서 스쿼드에 포함이 되면서 달롯 선수가 이제 본인의 본 포지션이 오른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오른발을 활용한 컷백이라든가 그리고 약간 라인을 따라가는 오버래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더 좋아졌어요. 골 장면 보면은 달롯 선수가 굉장히 아이솔레이션 돼 있어요. 네, 오른쪽 측면에 엄청 배치돼 있어서 그 뒷공간을 아마 카세미르 선수가 찔러준 것 같았는데 롱패스 찔러서 그대로 달롯이 가서 스텝오버해서 제낀 다음에 바로 컷백 해줬죠. 그 움직임이 달롯의 장점입니다. 아모림 축구에서 윙백의 아이솔레이션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거를 이제 달롯 선수도 오른발로 크로스를 통해서 그 윙백 자리를 경쟁력 있게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의 도르구 선수도 확실히 이 선수는 직선적인 선수예요. 뛰어나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직선적이야. 그냥 막 이렇게 거의 약간 돌지도 않는 것 같아. 그냥 쭉 나가 계속. 쭉쭉 나가. 근데 그게 저는 좀 가끔 시원하거든요. 물론 도르구 선수가 약간 세밀함이 좀 떨어져 보이긴 해요. 특히 킥의 마무리 능력이나 어떤 터치나 탈압박이나 이런 건 조금 더 보완이 돼야겠지만 일단 쭉 치고 나가는 그 능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게 오프 더 볼에서 쭉 치고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을 쭉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후방 공간이 좀 더 남겠죠. 그래서 도르구 선수도 왼쪽 정발 윙백으로서 1인분을 잘 해주고 있고 소시에다드전에도 그 드러났죠. 그래서 이렇게 정발의 위력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거쳐가는 플레이. 이거는 미드필더 얘기입니다. 미드필더 하면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선수가 있죠.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제가 리그 초중반만 해도 부페가 살짝 에이징 커브가 오나? 이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는 철회하겠습니다. 부페는 더 진화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아모림 축구의 키플레이어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맞아요. 2선, 3선 막 가릴 것도 없이 뛰거든요. 요즘은 3선에 많이 나와요. 3선에 나오는데도 사실상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냐면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해주고요. 3선에서 2선 침투를 통해서 순간 공격진을 늘려주는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도 해주고요. 박투박까지 다 합니다. 이게 제가 그냥 눈으로만 내가 느끼나 해서 찾아봤어요. 최근 레스터전 통계를 찾아봤더니 패스 성공률 85%, 슈팅 4회, 그리고 기회 창출 6회, 볼 경합 10회 성공했고요. 그리고 대박, 태클 성공이 4회고요. 리커버리가 16회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냥 다 해요, 미드필더에서. 미드필드에서 모든 역할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공격 포인트는 살벌하게 해요. 요즘 소시에다드전 PK가 있긴 했지만 3골 해트트릭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레스터전도 1골 1어시스트를 했어요. 올 시즌 경기 전체로 보면 44경기에서 16개의 골과 15개 어시스트를 했어요. 일단 44경기 뛰어준 거 땡큐. 근데 30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소름이 돋아요. 그리고 최근에 유로파에서 3골을 넣으면서 24개의 골과 17개의 어시스트를 했는데 이게 유로파 최다 공격 포인트래요. 역사상 유로파 최다 공격 포인트로 등극했다고 하고요. 맨유 소속 전체로 봤을 때 리그만
187경기 62골 50도움 했어요. 리그 포함한 전체 경기를 봤을 때도 277경기에서 95골 81개의 도움입니다. 맨유에서 100백 채우겠어요. 진짜 대단한 선수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부상도 안 당하지. 주장 완장을 찼음에도 그 부담감이 있음에도 자기가 해줄 역할을 무조건 해내지. 그리고 자기가 원래 잘 봤던 2선 말고도 3선에서도 다른 플레이까지 해주지.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는 모르긴 몰라도 나이가 더 들어서 피지컬이 좀 떨어져도 분명히 탑급 레벨에서 경쟁할 선수입니다. 3선에 내려와서 지금처럼 좀 2선 침투는 덜 하더라도 약간 3선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선수로 또 진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는 앞으로 못해도 4, 5년 정도는 거의 탑 리그, 탑 레벨에서 뛸 수 있는 선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미드필더들도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에릭센 선수도 잘해주고 있어요. 에릭센의 약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꽤 들었음에도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피지컬과 떨어지는 수비력이 있음에도 저는 아모림이 이래서 좀 명장에 가깝다고 보는데 그런 에릭센의 특성을 좀 잘 반영해서 에릭센이 원래 잘 뛰었던 2선에서 특히 그 왼쪽 메짤라 역할을 맡겨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전 시간도 계속 관리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3선으로 내려간 그 2선에서 충분히 메짤라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또 고생한 선수가 있죠. 우가르테 선수입니다. 네, 경기를 계속 뛸 기회를 부여받으니까 점점 더 결점이 좀 없어지는 박투박 형태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비 집중력 너무 좋죠. 레스터전에서도 그 2선 침투하는 미드필더 끝까지 따라가서 크로스 막은 장면. 그리고 우가르티 선수가 저번에도 골을 넣었었죠. 발리슛으로. 환상적인 발리슛을 넣었는데 요즘 2선에 곧잘 침투해서 중거리 슛을 때리고 있어요. 이게 저는 카세미루의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카세미루가 이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선수고 결승골 클러치 능력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카세미루 선수가 좀 훈련하면서도 우가르테 선수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우가르테 선수가 출전 시간을 많이 보장해주기 때문에 출전 시간을 카세미루가 좀 관리받고 있어요. 카세미루 선수도 완전 폼이 떨어졌을 때보다는 조금 기량이 좀 회복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시에다드전 보면은 잘하죠. 그리고 콜리어 선수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 아직 굉장히 어린 선수잖아요. 출전기에 꾸준히 부분적으로 부여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때 마이누가 재계약 잘해. 지금 다른 애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 고집 부릴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마지막은 부진하던 공격진의 골입니다. 드디어 터졌습니다. 드디어 홀륜 선수가 이전에 21경기에 공식전에서 무득점을 하다가 레스터전에서 한 골을 넣었죠. 소시에다드전에서도 PK 유도를 했고요. 호일룬 선수가 다시 좀 공격수로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골이 아니더라도 호일룬 선수도 이제 아모림 시스템에서 자신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를 좀 아는 것 같아요. 최전방에서 이렇게 경합 같은 걸 좀 해주는 척 하다가 상대방 수비수 등 쪽에서 휙 뛰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미드필더에서 그 2선 침투하는 선수들에게 다이렉트 패스를 많이 줘요. 그때 호일름 선수가 약간 측면을 타고 들어가면서 공격 뒷공간으로 가는 플레이, 그게 이제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이다. 이거를 이제 조금 많이 학습이 된 것 같고 그 학습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지르크지 선수 얘기도 할게요. 지르크지 선수는 확실히 최전방보다는 2선이 전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뭐 10번 뭐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선수 2선에서의 장점은 온더볼 움직임으로 차이를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턴이나 툭툭툭 몇 번 양발 드립을 통해서 탈압박을 좀 잘해서 거기에서 몇 명을 벗겨내면서 공간을 확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선수는 아니고 자기가 직접 창의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 차이를 만들어주는 선수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쉬운 거는 팀 전체적인 경기력이 떨어지면 이게 템포를 좀 잡아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긴 한데 결국에는 지르크지도 전체적인 팀의 경기력이 올라와야 이 선수의 장점이 더 잘 보이는 그런 선수입니다. 지르크지 선수는 더 성장하려면 자기가 가진 장점에서 좀 더 간결한 플레이, 그러니까 킥이 기반된 패스나 슈팅 마무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자기가 직접 마무리를 한다거나 킬 패스를 찔러준다거나 이런 능력이 조금이라도 더 길러지면 확실히 무기가 두 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더 성장할 선수로 보여요. 제가 지르크지 선수는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훈련 태도나 경기장에서 어떤 처절함이나 이런 태도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림 감독이
지르크지에게 아무래도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지르크지 선수는 최전방보다는 2선 자원으로 경쟁력을 계속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부진하던 공격수가 골을 넣었죠. 가르나추 선수입니다. 가르나추 선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발 윙어 우측에 서면서 경기력이 잘 올라갔고 그게 공격 포인트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소시에다드전에서 1어시스트 했고요. 또 레스터전에서 한 골 넣고 한 골은 안타깝게 진짜 간발의 차이 옵사이드로 무효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가르나추 선수가 우측에서의 자기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고 그게 공격 포인트라는 결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너무 지금 선순환 구조에 돌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은 호일룬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늦게 터지냐. 지난 시즌에도 초반에 되게 부진하다가 중후반부터 잘해가지고 그래도 골을 꽤 넣어줬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도 거의 시즌 말미 되니까 또 슬슬 좋아져. 그러니까 호일룬은 그때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막 축구 지능이 엄청 좋은 선수라고 보긴 힘들어요. 근데 다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피지컬적인 능력, 그러니까 키도 크고 왼발잡이에다가 빨라요. 포텐셜은 되게 높다고 생각은 하는데 축구 지능은 감독을 좀 잘 만나서 자기가 맞는 역할을 계속 잘 부여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모림 호가 오래 갔으면 좋겠는 것도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나이 어린 선수들이 그 시스템에서 한두 시즌 동안 성장을 해서 그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호일룬 선수 그게 좀 아쉬워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호일룬 선수가 부활해서 골을 넣었지만 지르크지를 전 이제 좀 이선 자원으로 좀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진은 무조건 영입해야 돼요. 근데 호일룬을 나폴리로 보내고 오시멘을 데리고 오겠다 뭐 이런 기사가 좀 떠요. 콩테가 호일룬을 데리고 오고 싶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상 희망회로를 굴리면 호일룬 남기고 오시멘을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호일룬과 오시멘이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호일룬 선수가 오시멘 선수보다는 꽤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경쟁과 어떤 멘토링을 통해서 오시멘 선수가 즉시 주전감으로 골을 팡팡 터트려주고 호일룬 선수가 그 서브 역할을 해주면서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는 그런 가장 베스트 그림이고요. 굳이 오시멘 선수를 사면 호일룬 선수를 보내더라도 저는 좀 바이백 조항을 좀 넣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비싸더라도. 이게 희망회로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맨유가 반등한 이유를 좀 설명했어요. 아모림의 축구가 보이기 시작한다. 아모림의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세부적인 전술에서 어떤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는지까지 제가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남은 일정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월 맨유 일정이 빡빡합니다. 꽤 빡빡한 일정인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리그는 조금 내려놓고 좀 더 유로파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리옹을 무조건 잡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로파가 대진운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맨유가 리옹을 잡게 되면 아틀레틱과 레인저스 승자와 붙게 되고 여기에서 이기면 이제 결승전에서 토트넘 프랑크푸르트 보데글림트 라치오 이 중에 한 팀이랑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승전까지 가도 꽤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결승전까지 무조건 가서 단판 승부로 좀 이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승해서 내년에 제발 챔스 좀 나가자. 왜냐면 챔스를 나가야 수익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원하는 선수를 좀 보강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챔스 못 나가면 쉽지 않아. 그리고 지금 리그 순위로는 유럽 대항전 절대 못 나가거든요. 유로파에 올인을 해서 유로파 우승을 해가지고 무조건 챔스 직행해야 돼요. 그래야만 아모림이 2년차에 그래도 지원을 받으면서 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좋은 소식과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